새벽 5시 반, 눈이 저절로 떠졌다. 알람 소리가 아니었다. 1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누워 있다가 나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다. 옆방에서 하은이가 자고 있을 시간이다.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 하은이가 중학생이 되는 첫날.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다. 엊그제 분유 타서 먹이던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라니. 세월이 어찌 이리도 빠른지.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냈다. 어젯밤 미리 삶아둔 소고기 장조림, 하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그리고 브로콜리. 아이가 채소를 싫어하지만 도시락에 넣으면 그래도 먹곤 했다. 할머니가 정성껏 싸줬으니까 하는 마음에. 도마 위에서 칼이 리듬을 탔다. 토독토독. 익숙한 소리가 고요한 새벽 부엌을 채웠다. 계란을 풀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에 천천히 말아갔다. 하은이는 계란말이가 너무 익으면 먹지 않는다. 촉촉하게, 부드럽게 10년 동안 수백 번을 말아온 솜씨였다. 도시락통을 열었다. 분홍색 보온 도시락. 하은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준 거였다. 가장자리 페인트가 조금 벗겨졌지만 아이가 이걸 좋아했기에 계속 썼다. 밥을 담고 반찬을 예쁘게 놓고 뚜껑을 닫았다. 됐다. 완성된 도시락을 바라보며 나는 작게 웃었다. 오늘은 중학교 첫날이니까 특별히 하트 모양 김도 올려줬다. 유치하다고 할까? 아니, 하은이는 할머니가 해주는 건 다 좋아하니까. 7시가 되자 집안이 분주해졌다. 며느리 수진이가 먼저 욕실로 들어갔고 아들 준혁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을 지나갔다. 나는 식탁에 아침 밥상을 차렸다. 미역국, 갓 지은 밥, 김치, 그리고 준혁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하은이 방문이 열리지 않았다. 보통은 내가 깨우러 가지 않아도 이 시간이면 일어나는 아이였다. 오늘은 첫날이라 긴장해서 늦잠을 잤나?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하은아, 일어나야지. 오늘 중학교 첫날이잖아. 문 너머로 인기척이 있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일어났어. 그 말투에 나는 살짝 움찔했다. 요즘 들어 아이의 말투가 달라지긴 했다. 사춘기가 시작된 거겠지. 나도 그 나이 때가 있었으니까. 이해해야지. 잠시 후 하은이가 방에서 나왔다. 새 교복을 입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키가 훌쩍 커서 어느새 내 어깨를 넘었고 긴 생머리가 등 뒤로 찰랑거렸다. 거울 앞에 서서 앞머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어느 틈에 이렇게 숙녀가 되었나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 하은이 교복 입으니까 진짜 어른 다 됐네. 하은이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응. 딱 한 글자였다. 나는 괜히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다. 아침 먹어.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오늘 첫날이니까 미역국 먹어야지. 밥 안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고 가야지. 점심때까지 배고프면 어떡해. 그때 하은이가 처음으로 나를 돌아봤다. 표정이 무심했다. 아니, 무심하다기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할머니, 나 중학생이야. 알아서 할 수 있어.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만 달싹거렸다. 하은이는 이미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도시락을 들고 따라갔다. 도시락 할머니가 싸놨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장조림이야. 하은이의 발걸음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서는 아이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스쳤다. 할머니, 나 급식 먹을 건데. 급식? 그래도 도시락이 더 맛있잖아.
할머니가 새벽부터. 하은이가 말을 끊었다. 급식 먹을 거야. 도시락 들고 다니면 쪽팔려. 쪽팔리다. 그 단어가 심장에 작은 바늘처럼 박혔다. 10년 동안 쌓아온 도시락이 이제는 쪽팔린 것이 되었다. 나는 도시락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럼 이건 어떡하지? 그냥 할머니가 먹어. 하은이는 그 말을 남기고 신발을 신었다.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학원은 내가 데려다 줄게. 오늘 첫날이니까 할머니가.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처음 가는 중학교인데 할머니가 데려다 주면. 할머니, 나 혼자 갈 수 있다니까. 왜 자꾸 그래? 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며느리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다. 나와 하은이를 번갈아 보더니 가볍게 끼어들었다. 하은아,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니, 하은이가 요즘 예민해요. 중학생 되면 다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 왜 이렇게 서럽게 들릴까? 현관문이 열리고 하은이가 나갔다. 다녀올게요. 라는 인사도 없이. 나는 도시락을 든 채 닫힌 문을 바라봤다. 새벽부터 정성 들여 싼 도시락이 손 안에서 식어가고 있었다. 하은이가 나가고 얼마 후 준혁이와 수진이도 출근 준비를 마쳤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아무도 손대지 않은 미역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혁이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다. 엄마, 저녁은 우리가 알아서 먹을게요. 오늘 하은이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외식하려고요. 외식? 나도 같이 가는 건가? 그 말을 입 밖에 꺼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 그럼 저녁은 안 차려도 되겠네. 수진이가 핸드백을 들며 웃었다. 네, 어머니도 오늘은 편하게 쉬세요. 맨날 고생하시는데. 둘이 나란히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준혁이가 돌아봤다. 잠깐 머뭇거리더니 멋쩍게 웃었다. 아, 엄마도요? 근데 하은이가 요즘 친구들한테 예민해서 오늘은 저희끼리만 가려고요. 다음에 같이 가요. 다음에.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가. 다음에. 그 다음은 언제 오는 걸까? 그래, 알았어. 다녀와. 문이 닫혔다. 집안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겨울처럼 쓸쓸했다. 나는 천천히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무도 먹지 않은 밥, 아무도 떠먹지 않은 미역국, 손도 대지 않은 반찬들, 그리고 거절당한 도시락.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거품이 묻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주름투성이에 검버섯이 올라온 손등. 10년 동안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등하원을 시키고 숙제를 봐주던 손이었다. 이 손으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보채는 아이를 안아재웠다.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고 처음 걸음마 뗄 때 손을 잡아주고 유치원 발표회 때 예쁜 옷을 입혀줬다. 그 모든 게 이제 필요 없어진 걸까? 급식 먹을 거야. 도시락 들고 다니면 쪽팔려. 하은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사무치는지.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다. 하은이가 5살 때 세상을 떠난 그 사람. 병원 침대에서 내 손을 잡고 말했었다. 내가 없어도 하은이 잘 부탁해. 그 말을 지키려고 모든 걸 쏟아부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아이를 돌봤다. 그게 내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거실 창가에 섰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보였다. 저 중에 우리 하은이가 있겠지.
혼자서 할머니 손도 잡지 않고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도 없이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10년이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고 등하원을 시키고 저녁밥을 차리고 그게 내 하루의 전부였다. 그게 내 존재의 의미였다. 그런데 이제 하은이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 걸까?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1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나는 그 서러움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괜찮아. 사춘기가 그런 거지. 조금 지나면 또 예전처럼 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10년 동안 쌓아온 일상의 균열이 오늘 아침 그 한마디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쪽팔려. 그 말이 계속해서 가슴을 찔렀다. 저녁 무렵 나는 혼자 남은 도시락을 먹었다. 식탁에 앉아 뚜껑을 여니 아침에 정성껏 싼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트 모양 김도 한 숟가락 입에 넣었다. 식어서 딱딱해진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갔다. 맛있었는데, 아이가 좋아했는데, 아침마다 할머니 도시락 최고 하던 아이였는데,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가족들은 어디선가 외식을 하고 있겠지. 하은이 중학교 입학 기념이라며 나 없이 빈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도시락을 또 싸야 할까? 학원은 내가 데려다 줘도 될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일들인데 갑자기 그게 두려워졌다.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그 퉁명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면.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았다. 멀리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재미있었나 보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뭘까? 중학교 입학 후 일주일이 지났다. 하은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아침마다 내가 밥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 학원 데려다 줄까 하면 혼자 가. 뭐 필요한 거 없니 하면 없어.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한두 마디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다. 아무도 먹지 않는 미역국을 끓이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반찬을 만들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그것마저 안 하면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준혁이와 수진이는 출근했고 하은이는 학교에 갔다. 빈집에 혼자 남은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 먼지를 털고 화장실을 닦고 빨래를 널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쉴 수가 없었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들었으니까. 하은이 방 앞에서 멈췄다. 문이 닫혀 있었다. 예전에는 늘 열어두던 방이었는데 요즘은 꼭 닫아두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하나. 아니, 청소하러 가는 건데 뭘. 그냥 들어가도 되겠지.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하은이 냄새가 가득했다. 어릴 때 맡던 분유 냄새는 사라지고 요즘 아이들이 쓴다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문제집이 쌓여 있고 벽에는 모르는 연예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청소기를 돌리다가 책상 아래에 떨어진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주우려고 몸을 숙였는데 표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하은이의 비밀 일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일기장이었다.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아이의 사생활이니까.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요즘 왜 그렇게 차가워졌는지, 할머니한테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한 장만, 한 장만 보면 되니까.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4월 8일 화요일.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점심 먹는데 수아가 물어봤다. 너 집에 할머니랑 같이 사냐고. 그래서 응했더니 다들 이상하게 쳐다봤다. 요즘 누가 할머니랑 같이 사냐고. 부끄러웠다. 4월 10일 목요일. 할머니가 학원 앞까지 따라왔다. 친구들이 다 봤다. 은지가 뒤에서 킥킥거렸다. 너 아직도 할머니가 데려다 줘? 초딩이야? 죽고 싶었다. 제발 혼자 좀 다니게 해줬으면. 4월 12일 토요일. 엄마 아빠랑 나랑 셋이서 여행 가고 싶다. 할머니 없이. 할머니가 맨날 간섭해서 짜증나. 밥 먹어라, 숙제해라, 일찍 자라. 맨날 같은 말만 한다. 엄마 아빠랑만 살고 싶다. 거기까지 읽고 일기장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가 맨날 간섭해서 짜증나. 엄마 아빠랑만 살고 싶다.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10살짜리가 쓴 것 같은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내가 간섭이었구나. 내가 짐이었구나. 10년 동안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아이에게 나는 그냥 귀찮은 존재였구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울었다. 이 집에서 우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꾹 참았다. 하은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릎이 저려 있었다. 일기장을 제자리에 두고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이 퉁퉁 붓고 주름 사이로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이 얼굴로 하은이를 보면 안 돼. 세수를 하고 얼굴을 닦았다. 차가운 물이 뺨을 적셨지만 가슴속 얼음은 녹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전, 시금치 나물. 하은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이제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걸 해줄 줄을 몰랐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일기장의 문장들이 계속 떠올랐다. 하은이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쳐다보면 내가 무슨 표정을 지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이가 준혁이와 눈을 마주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은이가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많이 컸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쉬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챘다. 쉬다니 무슨 말이야? 준혁이가 말을 받았다. 엄마가 너무 오래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하은이도 혼자 다닐 수 있고 밥도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도 본인 시간 가지시면서 쉬시라고요. 본인 시간. 나한테 본인 시간이라는 게 있었던가. 1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이 가족을 위해 움직였는데 갑자기 본인 시간을 가지라니.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필요 없다는 거야? 수진이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쉬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10년 동안 하은이 봐주시고. 감사하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니, 진심일 수도 있겠지. 감사하니까 이제 그만 쉬라는 거겠지.
쉬라는 게 아니라 빠지라는 거겠지. 하은아. 내가 손녀를 불렀다. 하은이가 어색하게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많이 귀찮았어? 그 질문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하은이 얼굴이 굳어졌다. 며느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은아, 아니라고 해. 하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 맛있게 먹어라. 할머니는 먼저 들어갈게. 뒤에서 준혁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 서서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아팠다. 진짜로 아팠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10년을 되돌아봤다. 하은이가 태어나던 날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던 기억. 처음 안았을 때 솜사탕처럼 가벼웠던 그 아이. 첫 이유식을 먹일 때 입을 삐죽거리던 모습. 첫걸음마를 뗄 때 내 손가락을 꼭 잡았던 작은 손. 그리고 남편이 죽던 날. 장례식장에서 5살 하은이가 내 치마를 붙잡고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갔어? 그때 나는 아이를 안고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멀리 갔어. 하지만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하은이 지켜줄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모든 걸 바쳤다. 내 삶을 바쳤다. 친구들 모임도 포기했다. 취미도 포기했다. 젊었을 때 배우던 양재도 포기했다. 오로지 이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게 내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맨날 간섭해서 짜증나. 그게 아이에게는 간섭이었다. 엄마 아빠랑만 살고 싶다. 나는 끼어든 존재였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었던가. 서럽고 허무하고 무엇보다 내가 불쌍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나는 생각했다. 그래,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10년 동안 나는 필요한 사람이었다. 누군가 아이를 봐줘야 했으니까. 밥을 해줘야 했으니까. 등하원을 시켜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가 컸다. 더 이상 할머니 손이 필요 없어졌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뭐지?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뭐가 되는 거지?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다. 하은이 가방을 정리하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수업 참관일 안내문이었다.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 나는 그 종이를 펴서 찬찬히 읽었다. 학부모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부모. 그 단어에서 눈이 멈췄다. 나는 학부모가 아니다. 할머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이 아이의 모든 학교 행사에 참석했다. 유치원 발표회, 초등학교 운동회, 학예회. 준혁이와 수진이가 바빠서 못 올 때마다 내가 갔다. 아이가 무대 위에서 나를 찾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떠올랐다. 할머니 왔어요? 응, 할머니 여기 있어. 그때는 그랬다. 그때는 내가 오는 게 당연했다. 저녁에 수진이에게 물었다. 수진아, 금요일에 하은이 수업 참관일인데 너희 갈 수 있어?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 그날 저 출장이에요. 준혁 씨도 회의 있고. 죄송해요, 어머니. 그럼 내가 갈까? 수진이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잠깐 뭔가를 생각하더니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요즘 중학교는 부모님들도 잘 안 오시더라고요. 하은이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부담스럽다. 또 그 말이었다. 내가 가면 부담이 된다. 내 존재가 부담이 된다. 그래, 알았어.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금요일 오후 나는 하은이 학교로 향했다. 몰래 가는 거였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 수진이가 부담스러워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다. 교실에서 수업 듣는 하은이 모습을, 10년 동안 키운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 공부하는 모습을 멀리서 잠깐만 보고 오면 되니까. 아이가 모르게 학교 정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내 차림새를 내려다봤다. 낡은 점퍼에 편한 바지. 다른 학부모들은 정장을 입거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나는 너무 초라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뒤돌아갈 수 없었다. 교실 뒤쪽 문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수업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학부모들이 뒤에 줄지어 서 있었다. 나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교실 안을 둘러봤다. 하은이가 어디 있지? 창가 쪽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교복을 입은 하은이가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 옆에 앉은 친구와 뭔가 속삭이며 웃기도 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 뻔했다. 이렇게 컸구나. 저렇게 의젓하게 앉아서 수업을 듣는구나. 그때 하은이가 고개를 돌렸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하은이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당황한 것 같았다. 그리고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마치 못 본 척하듯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나는 기다렸다. 수업이 끝나면 인사라도 하겠지. 할머니 왔어요. 하고 달려오지는 않더라도 눈인사 정도는 하겠지. 10년 동안 매일 얼굴 보던 사이인데. 수업이 끝났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학부모들도 삼삼오오 교실을 나섰다. 나는 하은이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다. 그때 들렸다. 하은이 옆에 앉은 여자아이가 물었다. 야, 저 할머니 누구야? 아까부터 너 쳐다보던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은이가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 할머니야 하고 말해주겠지. 아니면 적어도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겠지. 하은이가 입을 열었다. 몰라. 누구지? 나도 처음 보는데. 세상이 멈췄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눈앞이 흐려졌다. 몰라. 처음 보는데.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다. 10년을 키운 아이가, 매일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안아주던 아이가 나를 모른다고 했다. 교실을 빠져나왔다. 어떻게 복도를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휘청거렸다. 난간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았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주먹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삼켰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다. 누가 들으면 안 됐다. 이 꼴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몰라. 처음 보는데.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얼마나 학교 화장실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2시간이 넘게 흘러 있었다. 부은 눈을 물로 씻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왔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다. 집안에서 하은이 목소리가 들렸다. 통화하는 것 같았다. 응, 오늘 수업 참관일이었는데 진짜 웃긴 일 있었어. 무슨 할머니가 와서 계속 나 쳐다보는 거야. 수아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지. 진짜 소름 돋았어. 하은이가 웃고 있었다. 내 얘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소름 돋았대. 내가 소름 돋는 존재가 됐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하은이가 방에서 나오다가 나와 마주쳤다. 눈이 마주치자 아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와?
그냥 산책. 아, 그게 끝이었다. 하은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사과도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학교에서 나를 모른 척한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거실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다. 저 문 안에 10년을 바친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나를 모른다고 했다. 소름 돋는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에서 놀고 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밤이 깊었다. 저녁을 차려놓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밥맛이 없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어둠 속에 누워있고 싶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준혁이에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방 안이 어두운 걸 보고 불을 켜려다가 멈췄다.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걸 봤나 보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준혁이가 침대 끝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하은이가요. 그 이름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요즘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집에서도 예민한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뭘 어쨌는데. 아니, 엄마가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은이가 그냥 요즘 할머니 잔소리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좀 거리를 두시면 어떨까 해서요. 잔소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밥 먹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일찍 자라. 그게 잔소리였구나. 10년 동안 아이를 걱정해서 한 말들이 전부 잔소리였구나.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좋겠니? 준혁이가 머뭇거렸다. 그냥 하은이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이제 컸으니까 알아서 하게 두시면요. 알아서 하게 두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한 일이 걔한테는 그냥 간섭이었고 잔소리였고 스트레스였다는 거야? 준혁이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아니면 뭔 뜻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서러움이 넘쳐 흐를 것 같았다.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하고 도시락 싸고 학원 데려다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숙제 봐주고 그게 다 간섭이었어? 스트레스였어?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을 수가 없었다. 10년 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오늘 학교 갔다. 수업 참관일이라고 해서 준혁이가 놀란 듯 나를 봤다. 거기서 하은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친구가 저 할머니 누구냐고 물으니까 몰라, 처음 보는데 그랬어. 10년 동안 키운 할머니를 모른다고 했어. 엄마, 나 너무 서럽다, 준혁아.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죽여 울었다. 준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 어색하게 내 어깨를 두드리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정적. 나는 어둠 속에서 계속 울었다. 10년이었다. 내 모든 걸 바친 10년이었다. 그런데 이게 돌아온 전부였다. 모른다는 말, 처음 본다는 말, 잔소리라는 말, 스트레스라는 말.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눈물이 마를 때쯤 창밖에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밤새 울었구나. 텅 빈 가슴을 안고 천장을 바라봤다. 무언가를 결심해야 할 것 같았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새벽 5시 반. 눈이 떠졌다. 10년 동안 길든 몸이 알람 없이도 이 시간에 깨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밤새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다. 베개는 아직도 축축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부엌에 가서 밥을 해야 한다. 국을 끓여야 한다. 반찬을 차려야 한다. 하은이 도시락을 싸야 한다. 아니, 이제 도시락은 필요 없지. 그래도 아침은 차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이 집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몰라. 처음 보는데. 그 말이 또 떠올랐다. 가슴이 또 쥐어짜였다. 내가 왜 이래야 하지? 그 생각이 문득 스쳤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났다. 아파도 일어났다. 열이 나도 일어났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일어났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뭐였지? 가정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모른 척하는 그런 존재. 침대에 누운 채 시계를 봤다. 6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달구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은 그만두련다. 7시가 되자 집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며느리 수진이가 먼저 욕실에서 나왔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멈췄다. 어머니? 수진이가 부엌을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엌을. 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여보, 어머니가 아침 안 차리셨어.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자고 계신가? 어젯밤에 많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발소리가 내 방 앞으로 다가왔다. 노크 소리. 엄마, 괜찮으세요? 일어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준혁이가 방 안을 들여다봤다. 엄마,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왜 안 일어나셨어요? 준혁아. 네. 나 할 말이 있어. 다 거실로 나와. 그 말에 준혁이 표정이 굳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보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준혁이와 수진이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하은이는 아직 방에서 안 나왔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침도 안 드시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은이도 불러. 네. 하은이도 나오라고 해. 수진이가 머뭇거리다가 하은이 방으로 갔다. 잠시 후 잠옷 차림에 하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다. 나를 보더니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왜요, 할머니? 앉아. 하은이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다. 가족 넷이 거실에 모였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아침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단단했다. 나 이제 그만하려고. 준혁이가 물었다. 뭐려? 다.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가 눈을 깜빡였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10년 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하나씩 입 밖으로 나왔다. 떨리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다. 10년 동안 내가 뭐였는지 이제 알겠어. 뭐였냐고요? 가정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이었어.
아이 봐줄 사람 필요할 때, 밥 해줄 사람 필요할 때, 집 지킬 사람 필요할 때, 그때만 필요한 사람.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수진이가 당황한 듯 말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제 하은이 학교에 갔어. 수업 참관이래. 하은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기서 하은이가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 할머니 누구냐고 물으니까 몰라. 처음 보는데 그랬어. 하은이가 고개를 숙였다. 준혁이가 딸을 보며 말했다. 하은아, 그게 사실이야? 하은이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10년 동안 키웠어. 분유 타서 먹이고, 기저귀 갈고, 밤새 안아서 재우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고.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모른대. 처음 본대. 소름 돋는데. 어머니, 하은이가 사춘기라서 그래요. 너무 서운해 마세요. 사춘기? 나는 수진이를 바라봤다. 사춘기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다는 거야. 10년 동안 나는 그냥 편리한 존재였어. 공짜 부모, 공짜 가정부, 공짜 요리사. 월급도 없고 휴일도 없고 퇴근도 없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감사히. 감사? 나는 수진이 말을 끊었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감사하면 왜 가족여행에 나를 안 데려갔어? 감사하면 왜 외식할 때마다 나만 빼고 갔어? 감사하면 왜 하은이한테 할머니 잔소리 들으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어?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다. 준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냐면 나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이 집에서 나간다고.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10년 동안 생각했어. 아니, 생각도 못했어. 내가 빠지면 이 집이 안 돌아갈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필요 없더라. 하은이도 컸고 너희도 쉬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보려고. 어디로 가시게요? 아직 몰라. 근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서 나가서 혼자 살 거야. 하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그게 다 나 때문이야? 나는 손녀를 바라봤다. 13살. 아직 어린 얼굴에 당황과 죄책감이 얼룩져 있었다. 미운 마음도 있었다. 서러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아니야. 할머니 마음이 아팠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은아. 너는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할머니가 필요 없어졌다고, 할머니가 부끄럽다고. 그게 내 마음이었던 거잖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진짜. 됐어. 할머니는 이해해. 사춘기잖아. 친구들 눈치도 보이고. 그런 나이야. 할머니도 그 나이 때가 있었어. 하지만 나는 다시 가족들을 둘러봤다.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아. 10년 동안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쉬라고? 그건 아니야. 나는 은퇴하는 직원이 아니야. 가족이야. 적어도 가족인 줄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제 더는 울지 않기로 했다. 근데 나 정말 가족이었어? 가족 여행도 나 빼고, 외식도 나 빼고, 중요한 결정도 나 빼고. 나는 그냥 집 지키는 사람이었잖아. 밥 차려놓고 기다리는 사람. 언제든 거기 있어야 하는 사람.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도 아무 말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67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 부모님 위해, 남편 위해, 아들 위해, 손녀 위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늦었지만,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 다 했어.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내가 짐이 별로 없어. 오늘 저녁까지 정리하고 내일 나갈게. 임대 아파트 알아봐뒀어. 언제요? 며칠 전에. 가족들이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게 분명했다. 평생을 고분고분하게 살아온 사람이 늘 괜찮아, 내가 할게 하던 사람이 엄마. 준혁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니까.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울지 마. 엄마 죽는 거 아니야. 그냥 따로 살겠다는 거야. 가끔 연락하고 가끔 보면 되지.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했다. 평생 삼켜왔던 말들을 드디어 뱉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새 집은 작았다. 원룸 임대 아파트. 12평 남짓한 공간에 부엌과 화장실,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다. 예전 집에서 내 방보다도 작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다. 이사 온 첫날 짐을 풀면서 생각했다. 30년 가까이 산 집에서 가져온 짐이 박스 5개뿐이었다. 그것도 절반은 옷이었다. 나머지는 사진첩 몇 권과 남편 유품, 그리고 바느질 도구 상자. 참 별거 없이 살았구나. 창문을 열었다. 5층이라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작은 공원이 보였다. 아침마다 저기서 산책해야겠다. 혼자서 아무도 챙기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그 생각에 웃음이 났다. 진짜로 웃음이 났다. 얼마 만에 웃어보는 건지.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부엌으로 가야 할 것 같았다. 아침을 차려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차릴 사람이 없었다. 나 혼자뿐이었다. 그래서 다시 눕곤 했다. 죄책감 없이,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문득 심심해졌다. 10년 동안 쉴 틈 없이 움직였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손이 근질거렸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다. 혼자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다. 사람이 그리웠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때 아파트 게시판에서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다. 구민문화센터 봄학기 수강생 모집, 서예반, 노래교실, 요가반, 스마트폰 교육, 여러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하나를 발견했다. 손바느질 공예반. 심장이 쿵 뛰었다. 바느질. 젊었을 때 양재학원을 다녔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손녀 키우면서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바느질을 정말 좋아했다. 천을 만지고 실을 꿰고 한 땀 한 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다음 날 나는 문화센터를 찾아갔다. 손바느질 공예반 교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소리. 갑자기 들어가기가 겁이 났다. 10년 동안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친구 모임도 다 끊었었다.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어울릴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열렸다. 어머, 여기 서 계셨어요? 짧은 파마머리에 밝은 표정의 할머니가 나를 보고 웃었다. 들어오세요. 오늘 첫날이시죠? 저도 작년에 처음 왔을 때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교실 안에는 7, 8명의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모두가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김순자예요. 순자 씨 반가워요. 나는 박영희. 여기 터줏대감이에요. 아까 그 파마머리 할머니가 씩씩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옆자리를 가리켰다. 여기 앉아요. 오늘은 복주머니 만드는 날이야. 자리에 앉으니 누군가 내 앞에 천과 실을 가져다 주었다. 옆에 앉은 또 다른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저는 정말 순이에요. 저도 작년에 처음 왔어요. 처음엔 많이 어색하죠? 네, 좀요.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져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말순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혔다. 따뜻한 미소였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바느질을 시작했다. 오랜만이라 손이 어설펐다. 하지만 바늘에 실을 꿰고 천에 한 땀 한 땀 박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졌다. 옆에서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 솜씨가 좋으시네. 예전에 해보셨어요? 젊었을 때 양재학원 다녔어요. 오래됐지만 역시 손에 익은 사람은 달라요. 칭찬을 받으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칭찬인지 10년 동안 당연하게만 여겨지던 일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건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았다.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복주머니 하나 만들었다고 다들 예쁘다고 잘한다고 해줬다.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다. 문화센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달라졌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손바느질 공예반. 수요일은 영희 할머니가 권해서 시작한 노래교실. 점점 아는 얼굴이 늘었다.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다. 분식집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순자 씨는 왜 여기 오게 됐어요? 말순 할머니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손녀를 10년 동안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필요 없어졌더라고요. 아이고. 영희 할머니가 혀를 찼다. 나도 그랬어. 아들 3 키우고 손주 5 키우고 그러고 나니까 아무도 안 찾더라고. 다 컸으니까 이제 됐다고. 그래서 나도 여기 온 거야. 나도요. 말순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 육아 7년 하고 며느리한테 이제 됐다는 소리 듣고 나왔어요. 처음엔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여기 다니면서 살 것 같아졌어요.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다. 평생을 가족에게 바치고 어느 날 필요 없어진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서로를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순자 씨 오니까 좋다. 다음에도 꼭 오세요. 하면서 손을 잡아줬다. 이런 게 친구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 아니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조건 없이 반가워해주는 사람.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여기서 다시 찾았다. 문화센터를 다닌 지 2달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앞에 누가 서 있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 긴 생머리.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하은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다. 2달 만에 보는 손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이 금세 빨개졌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다. 하지만 나는 태연하게 걸어갔다. 왜 왔어?
하은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다. 그때 학교에서 모른다고 한 거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가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 눈치가 보여서. 그런데 그게 할머니한테 얼마나 상처였는지 몰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이가 하는 말을 들었다. 할머니 없으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아침에 아무도 안 깨워주고 도시락도 없고 학원 가는 것도 혼자 챙겨야 하고 그제야 알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하은이가 흐느꼈다. 저 진짜 바보였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게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할머니, 돌아와 주세요. 다시 같이 살아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10년을 키운 아이다. 밉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지려 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돌아가.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혼자 사는 거 좋아. 친구도 생겼어. 하고 싶은 것도 생겼어. 이제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 사는 거야. 그러면 저는요? 나는 손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의 눈물을 닦아줬다. 너도 내 인생 사는 거야. 엄마 아빠랑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그게 너 인생이야. 할머니 안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보고 싶으면 가끔 놀러와. 여기 좁지만 차 한 잔 정도는 줄 수 있어. 하은이가 울먹이며 내 품에 안겼다. 10년 동안 안아주던 아이. 이제는 나보다 키가 커져버린 아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괜찮아. 진짜야. 이제 걱정 마. 하은이가 돌아간 후 창가에 서서 아이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손을 흔들어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줬다. 괜찮다고. 잘 가라고. 하은이가 사라지고 나서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다. 67년을 살았다.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키우고 손녀를 키웠다.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시간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게 없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테이블 위에 오늘 문화센터에서 만든 복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빨간 천에 금실로 술을 놓은 작은 주머니. 내가 만든 것이다. 아무에게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싶어서 만든 것이다. 그걸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저 노을처럼 내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겠지.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고생 많았어, 순자야. 혼잣말이 나왔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 창밖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숨쉬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나서 갑자기 필요 없어진 기분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할머니로, 아내로 살았던 시간도 소중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당신 것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67세에 새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저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첫 발을 내딛는 게 가장 어렵지만 그 한 발이 인생을 바꿔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